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참 신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갑갑할 때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아주 희귀한 사례에 속했던 이 군인 통치 시대를 개막을 한 5.16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5.16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이전,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무인 정권이 붕괴된 게 아마 1270년 무렵인데 1270년 이후에 군인들은 단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61년이 돼서 박정희 장군의 5.16을 통해서 군 출신들, 흔히 얘기하는 무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거의 한 800년 만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이 붓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 칼을 쥔 정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를 붕괴시키고 조선이 탄생을 할 때는 무인이 역할을 합니다마는 갑자기 그 조선이 시작되면서 무인들은 전부 뒤로 빠지고 이 붓을 잡은 문인들이 통치를 합니다. 이걸 이제 문인 통치라고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붓잡이들이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에서 참 특이한 사례인데 그 특이한 사례를 뒤집어 엎고 드디어 이제 그 총을 찬 군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군인 통치를 시작한 것이 박정희 시대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통치 18년, 전두환 통치 7년, 노태우 통치 5년을 합치면 30년인데 그 30년은 우리 역사에서 지극히 예외 중에 예외에 속하는 군인 통치 시대였다. 바로 그 군인 통치의 그 예외 시대를 개막을 한 것이 박정희 장군의 5.16이다. 자, 그럼 5.16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51년에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해임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군인이라는 건 뭐냐? 군이 역사의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분이 군의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 군인과 국가라는 책입니다. 이 군인과 국가라는 이 책에서 사무엘 헌팅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군이라는 것은 폭력 관리를 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그 전문적인 지식은 가서 전투할 때나 써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은 폭력 관리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사무엘 헌팅턴입니다. 이분이 그 반대를 한 건 뭐냐? 이 군의 전문성을 지탱하는 그 기둥이 군인 정신인데 이 군인 정신의 특징은 국가주의,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주의, 경계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초보수주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인류 역사는 끝없이 군인들의 정치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탄생한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대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헌팅턴이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섭섭했을라나요? 네. 하여간 이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 이 군인들의 정치 참여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터키에서 쿠데타, 7월에는 콩고, 8월에는 라오스, 10월에는 엘살바도르, 기타 등등등등 엄청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어느 아침에 그냥 느닷없이 쿠데타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본인의 그 기록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는 이 혁명을 꿈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5.16에 성공하고 나서 국가와 혁명과 나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혁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체는 적어도 한 국가나 한 민족이 회천의 대업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복지사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회천의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비상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박정희 장군이 5.16을 성공시킬 수 있기까지는 군부내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인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지지하는 인맥을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로는 648기 그룹입니다. 요 648기는 박정희 장군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연루돼서 군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문관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그 그룹이 648기 그룹입니다. 바로 그때 이 648기에서 자기의 처조카인 그 박영옥과 결혼을 하는 김종필 씨가 648기고, 그래서 김종필 씨를 필두로 해서 648기 그룹이 박정희 장군을 지지를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645기 그룹입니다. 이 645기 그룹은 특히 그 서북 청년단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반공정신이 아주 투철하기로 유명한 그 그룹인데, 이 645기는 박정희 그 당시 소령이죠. 박정희 소령이 육사 교과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가르친 제자 그룹들입니다. 실제로 5.16이 벌어졌을 때 병력을 동원한 그룹은 바로 요 645기 그룹이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정희 장군이 이게 포병사령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병 그룹에서 박정희 장군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주 군관학교, 그리고 일본 육사를 나와서, 그리고 박정희 장군은 특히 이 사관학교 세 군데를 나왔죠. 만주에서 나왔고, 일본에서 나왔고, 또 해방이 된 후에 이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조선경비사관학교 동기그룹, 만주군관학교 출신, 일본 육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왜 박정희라는 사람을 지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군인이자 아주 훌륭한 타의 모범이 되는 지간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박정희가 한국군에서 최고의 인맥을 확보할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장군은 나중에 이 그 보병에서 포병으로 전과를 하면서 미국 유학을 다녀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관학교, 그러니까 군 전문 엘리트 교육을 만주에서 받았고, 일본에서 받았고, 한국에서 받았고, 미국에서도 받은, 그야말로 진짜 엘리트 중에 진짜 엘리트는 바로 박정희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부패하지 않고 청렴결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좀 넘치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1960년에 그 4.19가 일어나서 4.19의 여파로 1공화국이 붕괴가 되고 민주당 정권이 출범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독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의원 내각제를 도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원 내각제가 됐든 대통령제가 됐든 이게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안 되는지를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약 2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로버트 다hl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 1인당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산업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둘째,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돼야 된다. 셋째, 그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서구식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였느냐? 1961년 통계에 의하면 1인당 82불이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투표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굶는 사람 밥부터 먹여서 살려놔야지. 이렇게 민주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야, 이거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대통령제 때려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1960년 이 무렵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 보고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 3월 달에 팔리 보고서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보고가 됩니다. 작성자는 그 국제협력단 한국지부에서 근무를 하던 휴 팔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국 사회를 진단했느냐? 한국은 병든 사회다. 장면 정부는 아주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면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이 전체 유권자의 3.4%밖에 안 됐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정부가 4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한국이 공산화된다. 그러니 공산화되기 전에 빨리 미국 정부가 특명정권 대사를 파견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다. 이 보고서가 1961년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미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지식인들이나 이 지성인들이 다들 야, 이 장면 정부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함석헌 같은 사람이 또 장준하 같은 사람이 그 사상계를 이끌던 사람들인데 야, 이거 장면 정부 가지고 안 되니까 뭔가 국민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자가 나타나야 된다. 정치 지도자가. 근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민간에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특단의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었죠. 이 자유민주적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젊고 혁명적인 지도자, 이건 뭐 군대에서밖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준하 같은 사람은 5.16이 일어났을 때 쌍수를 들어서 5.16을 반겼습니다. 특히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박정희 정부하고는 거의 뭐 원수지간이 돼서 뭐 굉장히 그 탄압을 많이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이 뭐 사상계에다가 뭐라고 그 기고를 했느냐. 5.16이 나기 직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또다시 혁명을 해야지. 혁명밖에 다른 길이 없다. 뱃속에 병이 들었으면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지 그 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혁명은 누가 합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이 혁명 일으켜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세웠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시민들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군사혁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바로 이 분이 그 사상계의 그 발행인인 장준하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5.16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요. 뭐 그야말로 정말 있는 그 용어를 다동원해서 5.16은 이건 정말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박정희하고 정적으로 돌아서죠. 왜 정적으로 돌아설까요?
이게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도 뭐 한 자리 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군사정부에서 당신들처럼 말만 많은 사람도 우리 필요 없어. 전부 테크노크라트,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죽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박정희의 반대 세력이 돌아서가지고, 뭐, 나중에 뭐 민주화 세력이니 뭐니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데, 어쨌든 하여간 장준하도 사상계 잡지를 통해서 아주 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을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왜 쿠데타를 했을까? 아니, 차라리 군복을 벗고 민간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면은 꼭 깨끗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박정희 장군도 그런 구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를 할 때 이 5.16을 이 전체를 소위 말하는 기획을 한 사람이 나중에 감사원장을 하는 이석재 씨인데, 그 이석재 씨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아니, 우리가 바보냐? 이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옷을 벗고 나가서 박정희 장군 전역을 하고 우리도 다 전역을 해서 나가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해서 저 기성정당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뭐 망해가는 게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총칼 가지고 권력을 뒤집어 엎는다. 이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합헌적인 정부를 무력으로 뒤엎고 그리고 등장을 한 이 세력이 그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죠. 자, 박정희 장군은 본인도 이제 무력을 통한 정권 탈취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혁명 장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권이 탐나서 걸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라의 근본을 개혁하고 이 썩어빠진 병폐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뭔들 한들 이게 혁명이면 어떻고 쿠데타는 어떠냐. 그동안의 정권이 해내지 못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면 우리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남겨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 거죠. 박정희 장군은 어쨌든 하여간 뭐 쿠데타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용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합헌적인 정부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찬탈하면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박정희의 5.16은 명백한 쿠데타예요.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서 나중에는 정말 쿠데타 이전과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만든 이 3공화국, 4공화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한민국을 근대화의 반열에 올라놨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혁명인 거죠. 따라서 박정희 장군의 집권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국가를 정말 환골탈태를 시켜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뤄낸 혁명가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니 혁명이니 하는 용어를 따지는 자들은 그저 몽상에서는 이상론자나 배부른 자들의 언어의 유의다.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일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자신의 군사혁명을 이렇게 취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구명 작업이요,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 손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썩은 것을 도려내는 인술의 마음씨로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집으로 돌려보내 스스로 정향하도록 하듯이 우리 혁명군도 나라가 정상이 되면은 우리는 민정복귀를 약속한다. 나중에 이 약속은 안 지켜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민간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일단 나라부터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민정복귀를 거부를 하고 본인이 직접 옷을 벗고 나서서 선거에 뛰어들어가지고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죠. 아까 박정희 장군이 오래전부터 이 군사혁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마음먹은 것이 196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장군은 본인이 군내에서의 위치가 육군 소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남로당에 가입한 그런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내에서 신망을 가장 많이 얻고 있던 이종찬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가서, 자,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아주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민족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종찬 장군을 모시고 쿠데타를 하려고 하니 우리의 지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종찬 장군이 딱 거부를 합니다. 이종찬 장군은 어떤 생각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헌팅턴이 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원칙과 철학을 가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종찬 장군이 거부를 해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확인된 원칙이요. 사무엘 헌팅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를 고수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 혼란기에 군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당신이 생각을 하는 걸 보니 기특하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나에게 쿠데타를 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을 나는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이종찬 장군을 앞세워서 거사를 하려고 했던 박정희 장군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 이 무렵에 콜론 보고서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콜론 보고서의 저자가 스칼라피노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이분인데, 1960년 1월 사상계에 느닷없이 이 콜론 보고서라는 것이 게재가 됐습니다. 콜론 보고서는 핵심 내용은 뭐냐? 조만간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군 안에 뭔가 이 신망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군사 지도자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염장지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한국의 젊은 청년 장교들이 뚜껑이 다 열린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이거 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 콜론 보고서가 사상계라는 잡지에 게재가 된 거는 완전히 미국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지금 중남미,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다 쿠데타 일어나고 동남아에서 다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데 한국은 지금 보니까 인물이 없어서 니네들은 쿠데타하기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염장을 지르는 내용이 사상계에 실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상계라는 잡지가 전부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실는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상계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발간 비용, 심지어 종이값 이런 것까지 다 미국이 대줬습니다. 그리고 야, 이 콜럼버스에게 재밌는 거 있나 한번 실어봐 하고 슬쩍 던져줬어요. 이걸 실으니까 군부에서 이제 벌컥 들고 일어나가지고 5.16이 터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쿠데타를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면 총리는 취임 몇 달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7%가 장면 정부를 지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면 총리가 무슨 선언을 했느냐? 군을 처음에는 20만 명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군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가지고 막 군이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가니까 10만 명만 줄일게 이렇게 된 거예요. 10만 명 감군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10만 명 안에 이 군수레부가 5월 말에 전역시킬 예정인 그 장교 명단 153명 중에 전부 이 개혁파 장교들, 소위 말하는 군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이 개혁파 장교들만 전부 숙청을 하는 이 명단이 알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를 지지하는 이 청년 장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장면 정부가 이 10만 명 감군을 한 것이 5.16을 부르는 뭐 그런 역할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거사일은 1961년 4월 19일 날 4.19 일주기 때 시위가 일어나면 군인이 이제 시위를 진압하도록 그렇게 작전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근데 4.19 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 출동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거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사는 5월 12일이었어요. 그런데 5월 12일 날 사전 정보가 누설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무렵에 미 CIA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사람이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인데 미 8군 사령관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1년 3월 1일 날 박정희의 쿠데타와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증거와 물증을 확보해서 미 8군 사령부에 지금 박정희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증은 이겁니다. 물증까지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정보를 CIA에다 제공한 사람은 그 당시에 육군 참모 차장인 김형일이라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박정희 장군이 과거에 그 남로당 그 전력도 있는 데다가 이런 사람이 이거 쿠데타를 한다니까 이거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CIA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은 이 사실을 3월 1일 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CIA 지부는 이때서부터 이 한국군 동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본국정부에다가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어요. 이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두 건의 쿠데타 중 하나의 주동자이며 다른 하나는 이범석이 주도하고 있다. 거사 계획이 육군본부로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군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아니, 확실하게 존재하면 이 쿠데타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먼 일을 벌렸겠죠. 근데 그냥 동향만 주시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 미국도 지금 이 상황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군에서 뭔가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막 콜론 보고서를 통해서 막
부추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박정희가 칼을 딱 빼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여기서 더 웃기는 인물은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장도영 씨입니다. 이 장도영 씨는요, 박정희가 사전에 우리 이렇게 그 5.16을 하고 그러니 각하도 그 우리의 혁명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여간 이 장도영의 양다리 걸치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5월 15일 날 밤에 실제로 박정희가 이제 군을 이끌고 혁명군이 노량진에서 한강 다리를 건너오려고 그럴 때 헌병단을 보내가지고 이 헌병단이 그 혁명군이 다리를 못 건너도록 계속 사격을 한 것도 장도영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극도의 혼란을 야기한 사람은 장도영이에요. 아니, 본인도 박정희로부터 5.16 우리 일으킬 테니까 각하도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장도영이가 장면 총리한테 불러가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제 장면 총리한테 아니 지금 쿠데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면 총리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육군 참모총장을 부릅니다. 장도영 씨 같은 장씨니까 좀 친했던가 봐요.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도영 총장에게 혁명의 마스터 플랜을 수차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시,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더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실제 5.16이 벌어지니까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부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장면 총리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지금 쿠데타의 계획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으니까 얼버무리다가 실제로 이제 상황이 딱 터지니까 장면 총리 좀 황당했겠죠. 그래가지고 공수특전단이 장면 총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총리 공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총리 공간을 새로 짓느라고 집이 없어가지고 반도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반도 호텔을 급습하기 10분 전에 반도 호텔에서 탈출해가지고 해화동에 있는 수녀원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윤보선 대통령 혼자서만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이 윤보선 씨한테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부 관계들 모두 몸을 피했습니다. 대통령 각각에서도 신변의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대통령 보고 뭘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혼자 버려진 거예요. 혼자. 그 윤보선 대통령은 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쿠데타를 진압을 하면은 내란이 벌어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쿠데타를 승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장도영에게 그 전화를 받은 그 순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5.16은 그야말로 65만 대군 중에서 3,600명이 움직인 그야말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쿠데타였는데 이 3,600명을 못 막아가지고 허둥지둥 되다가 대통령은 청와대 홀로 버려지고 총리는 수녀원으로 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16의 성공은 제2공화국의 무능과 무책임 덕분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본국 정부에서는
쿠데타가 움직인다는 정보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CIA를 통해서 그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16이 터지니까 이제 관망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본국 정부의 뜻은 전혀 모른 채 이 주한미군 사령관, 그 당시 그 사령관이 맥그루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군이 움직인 거는, 아니 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 통제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나의 그 허가도 받지 않고 이것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 자식들 봐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이 맥그루던 사람이 이때서부터 정말 웃기는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쿠데타 발생한 사실이 미국 정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이 그 당시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도영 총리를 그 연결하시오. 근데 장도영 총리가 연결이 돼요. 수년으로 도망갔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장면은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목숨을 걸고 막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 총리가 연락이 안 된다니 이거 말이나 되느냐 하고 아주 막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5월 16일 오전 10시 18분에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자기의 그 허가도 없이 한국군이 제멋대로 서울을 점령하고 뭐 혁명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니까 꼭지가 돌아가지고 AFKN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의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군대가 장면 총리가 이끄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에 마샬 그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사가 지금 본국 정부로 가고 대리대사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마샬 그린인데 이 사람도 본인은 미국이 한국 국민에 의한 헌법 절차에 따라 선출 수립된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 아니 주한미국 대사하고 미 8군 사령관이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야, 5.16이 이제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여차하면은 미군이 5.16 일으킨 그 쿠데타군을 진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압을 하려면 장면 총리 아니면 윤보선 대통령의 요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면 총리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그 당시는 나중에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수년으로 도망갔다라는 게 밝혀졌지 그 시절만 해도 아니 총리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연락이 두절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안 되고 윤보선 대통령만 남았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 진압을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정부가 아니 지금 우리의 속마음은 그냥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잘 되면 그냥 나중에 그냥 우리는 묵인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눈치코치도 없이 이 미 8군 사령관하고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아니 우리는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바로 케네디 행정부에서 램리처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맥그루더 주한 미군 사령관한테 아주 준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정부에서 어떤 훈령도 없이 왜 네 멋대로 짓거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백악관 회의에서 귀하의 성명은 한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나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멀리 나간 것이다. 당신 앞으로 입 조심해. 가만히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원주에 1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1군 사령부에 이제 실병력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할림 장군은 5.16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부대를 출동시키려면은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려줘야만 그 진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가서 장면 총리한테 연락을 했는데 장면 총리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돼. 윤보선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윤보선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쿠데타 진압하지 마라. 진압을 하면은 내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알림 장군이 토벌군을 출동을 못 시켰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16의 그 성공은 제2공화국의 무능과 뭐 이런 거 덕분이다 그랬는데 윤보선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 아마 5.16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윤보선이 자, 이알림 장군 저 1군 병력 동원해가지고 쿠데타군 저거 진압해! 그랬으면 아니 뭐 혁명군이라고 해봐야 3,600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일거에 진압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이거는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혁명군 제거를 어떤 과격한 행위를 하면 내전이 벌어지는데 내전이 벌어지면 북한 존립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 쿠데타를 진압하는데 반대한다. 일군 사령부는 군대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1등 공신은 윤보선 대통령이었다. 이분도 나중에 박정희 장군하고 완전히 그 원수 정적지간이 되죠. 자, 쿠데타가 성공한 후에도 장면 총리는 계속 3일 동안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하, 참. 5.16의 지휘관이 박정희 장군이라는 얘기를 듣고 옛날에 남노당 그 당원이었으니까 혹시 뭐 우리가 뭔가 연결해도 뭐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북한 방송에서 일제히 남조선의 군사 쿠데타를 환영한다 또 성명을 발표를 해요. 이 과정에서 박정희 장군이 남노당에 가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보다도 투철한 반공주의자고 박정희 장군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미군들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김정렬이라는 사람입니다. 1공화국 시절에 이 김정렬 장군은 이승만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박정희 장군의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박정희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국심과 이 개혁의지 이런 것들을 훤히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김정렬 장군이었습니다. 이 김정렬 장군이 미군 지휘부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박정희 장군에 대한 사상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득을 한 게 바로 이분입니다. 따라서 5.16의 성공 과정에서 배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정렬 장군입니다. (5월 16일) 11시에 그 미국 대사 그리고 주한 미 8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이 이제 그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와서 우리 지금 작전지휘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장군이 이 쿠데타군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각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미군들이 그 쿠데타군을 진압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윤보선 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이 혁명군을 그 진압을 하면 내전이 벌어지는데 내전이 벌어지면은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또 거부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윤보선 대통령이 5.16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군들 간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나는 쿠데타의 진압을 승인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미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5.16을 승인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혁명 지지 시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 전날 5월 17일 날 이알림 장군이 박정희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의 쿠데타를 내가 묵인한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이알림 장군이 체포가 돼서 서울로 압송이 되면서 5.16은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알림 장군이 이렇게 반말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박정희하고 만주군관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입니다. 동기라서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결국 박정희 장군의 5.16을 진압을 못하고 묵인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5월 18일 날 그 오전에 육군사관 생도들이 5.16 혁명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때 이 육사 생도들을 누가 데리고 나왔느냐? 그 유명한 전두환 씨가 그 당시 육군 대위였었거든요. 전두환 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찾아가서 이 생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전두환 장군이 5.16 때서부터 박정희 장군의 아주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장도영이가 그 당시까지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이 장도영 씨가 혁명위원회 의장직을 수락을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5.16은 성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녀원에서 이제 은신 중이던 장면 총리가 윤보선 대통령의 라디오를 통해서 군은 당신의 신변을 보증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총리는 빨리 나와서 죽든 살든 하여간 이 난국을 수습해 주기 바란다라고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해화동 수녀원에 숨어있던 장면 총리가 저거 무려 미국인 보좌역 도널드 위테커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미국 사람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중앙청에 나타나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문장 최후의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5월 16일 날 선포된 계엄령을 추인을 하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자기의 그 권한을 혁명정부에다가 이양을 하고, 그리고 사임서를 쓰고 퇴임을 했습니다. 이로써 1960년 8월 8일 날 출범을 한 민주당 정부가 9개월 1일 만에 붕괴가 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본인이 그 회고록을 냈어요. 회고록에 뭐라고 써 있느냐? 5월 18일 날 내가 사임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윤보선 대통령이 혁명을 추인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태도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17일경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윤 씨의 태도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 우리가 쿠데타군을 진압을 할 테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 아니, 자기는 도망가서 수녀원에 있으면서 윤보선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왜 도망갔어요? 죽든 살든 자기가 거기 버티고 서서 일군 사령관 쿠데타 진압을 해 하고 뭘 하든지. 아니, 자기는 수녀원에 도망가가지고 4월 동안 연락을 끊고 숨어 있으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뭘 했느니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거는 이건 사나이답지 못한 일이죠. 그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맥그루더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면 총리는 용기가 없다. 어떤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정부 내외의 유력한 사람들 모두가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최소한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모두가 다 아는 쿠데타를 이거 하나를 못 막아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장면 총리의 리더십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미 군부는 3월 1일부터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5.16이 성공을 하니까 그래도 지켜만 보다가 5월 말이 돼가지고 5.16의 성공을 슬그머니 인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5월 말에 특별국가정보판단서라는 걸 내가지고 5.16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16을 묵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혁명정부가 혁명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혁명공약을 수락을 한다라는 것을 6월 9일 날 발표를 합니다. 자, 이 5.16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군부에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범석이 움직이고 있고 박정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역사에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쿠데타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범석 장군이 일으켰건 누가 일으켰건 누군가는 5.16을 또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5.16이라는 이 군사변란과 같은 이 소위 말하는 이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론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 그냥 놔두면 이 공산 세력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한국이 공산화 될지 모르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때와 지금과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우리 군에 진짜 용기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휘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의문부입니다. 이럴 때 진짜 박정희라는 사람같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는 이 시대에는 발견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5.16이라는 것을 그리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구나 하는 참 서글픈 생각과 함께 진정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세력은 정말 요원한 건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요. 암담하기도 하고 또 오후 되면 또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